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동 성범죄 변호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빈 자리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당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MBN 여론조사 결과 인천 계양을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반도체 벨트인 경기 수원병과 화성을은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2차 갈등설이 불거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정 갈등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온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3일 천하, 배지를 길에서 주웠다는 얘기까지 들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는데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던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사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여당과 녹색정의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 조 변호사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연서명이 돌 정도였으니 버티기 힘들었겠죠. 문제는 이런 공천 과정을 거치며 강북을이 이번 선거에 뇌관이 됐다는 겁니다.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서 또 공천이 취소된 거니까요. 저 소식 오늘은 유승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됐던 조수진 변호사가 확정 3일 만에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조 후보는 자신의 SNS에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며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치러진 전략 경선에서 조 변호사는 초반부터 거친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바보같이 경선에 응모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왕에 바보가 되실 거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지는 생각으로 좀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후보 확정 이후에는 과거 변호 이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성범죄 변론은 물론 그 과정에서의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지자 사과했지만 여론은 악화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에서 활동하고도 임금체불 사업주와 보이스피싱 가해자 등을 변호한 사실도 더해졌습니다. 이런 수준 낮은 인사들을 감히 공직자 후보라며 추천해놓고도 더없이 당당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이재명 민주당이 가진 민낯입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사전에 검증을 못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 차원의 사과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 등록일은 오늘까지죠. 시간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변호사의 낙마로 또다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 후보 자리에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활동을 해왔고 이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도 옆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 친명 후보가 낙점됐다는 비판엔 이 대표 한심한 얘기라고 일축했죠. 강북을 현역 박용진 의원에 대해선 이미 2번의 기회를 줬다고도 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자는 한민수 대변인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언론인 출신 한 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대변인을 맡은 이후 쭉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한 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 후 진행된 전략 경선에 도전장을 냈지만 기회를 얻진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비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 대신 결국 친명계 인사를 꽂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모든 당무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최종 결정을 내린 이 대표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이때까지 안 좋겠습니까? 2번의 기회로서 우리 당원과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내 압도적 의견에 따른 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미래 고문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서울 강북을 출마를 깜짝 선언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사당화됐다는 걸 비판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진행한 전국 격전지 여론조사. 오늘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결과가 주목되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명룡대전이 성사되며 관심이 뜨거운데 이재명, 원희룡 이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박빙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지만 야당 심판론에 공감한다는 유권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대선 주자급 후보가 맞붙어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지역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43%의 지지를 받으며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권 심판론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57%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동시에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 심리도 나타났습니다. 야당 심판론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7% 동률로 조사됐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층을 살펴봤습니다. 중도층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9%, 원희룡 후보 38%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50대에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고 만 18세에서 29세와 60대, 70대 이상에선 원희룡 후보가 더 많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수도권의 또 다른 격전지,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죠. MBN이 반도체 벨트 중 경기 화성을과 수원병 이 두 곳에 대한 민심을 살펴본 결과 모두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나온 화성을은 예상대로 보수의 표가 갈렸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율을 다 합해도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석수 60곳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몰려있는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 MBN은 그중에서도 화성을과 수원병에 대한 민심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하며 3자 대결이 성사된 화성을에서는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과반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0% 지지로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보다 1%포인트 앞섰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와 정권 심판론 찬성이 70%를 넘을 만큼 야권 성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정당 지지도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가장 앞선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 경기 수원 병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섰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후보 45%,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 37%로 민주당의 우호적인 민심이 확인됐습니다. 공천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이후 진행될 MBN 다음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여야가 공을 들이고 있는 낙동강 벨트와 충청적 민심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는 경남 양산을은 초박빙, 달랑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는 정진석 후보가 박수현 후보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명의 전직 경남지사가 빅매치를 벌이는 경남 양산을은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47%,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46%의 지지를 받아 격차가 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낙동강 벨트의 핵심 지역인 부산 북구갑. 험지 부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지역구를 옮긴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두 지역 모두 중도층과 적극 투표층에선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와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는 정 후보가 12%포인트 차이로 박 후보에게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 후보는 적극 투표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은 반면 중도층 지지도에선 박 후보가 앞섰습니다.
비례정당 지지도에서는 세 지역 모두 국민의 미래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은 오차 범위 안 접전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국회팀 민지숙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천 개항을 관심이 큰 만큼 여론조사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맞습니다. 오늘 나온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5%포인트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죠. 네. 하지만 또 다른 조사에서는 최대 17%포인트까지 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큰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양당 모두 대선 주자급이 맞붙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 일정이 생중계되고 정당의 굵직한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큰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보시는 건 이 화성 의뢰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지지율, 오늘 나온 저희 여론조사까지 20% 초반대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전 카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개혁신당의 류호정 후보가 분당갑 후보로 나섰는데 결국에는 최종 불출마를 선택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 이런 심정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긴 여론조사를 보면 2%, 3% 이렇게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떨어졌던데 판세에 영향은 있습니까?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이 집토끼 단속에 경고등이 커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이 보수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 평가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50%대를 유지했었는데 각각 10%포인트 이상씩 줄어들었습니다. 비슷한 흐름에서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뽑혀야 한다는 여론 일주일 사이에도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뽑혀야 한다는 응답은 크게 줄어들면서 이 정부 심판론에 더 힘이 실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정당 지지율로 봤을 때도요. 국민의힘은 줄어들고 민주당은 올라가서 그 격차가 더 좁혀진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도 영남권 국민의힘 지지율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지지율은 이렇게 빠졌는데 그런데 서울에서는 달랐다고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국민의힘 서울 지지도가 15%포인트 급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랬죠. 오늘 나온 결과에서는 6%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6%포인트가 떨어지면서 두 정당의 지지율 판세 불과 2주일 사이에 다시 한번 뒤집힌 모양입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민심이 출렁거린 이유가 있겠죠? 있겠죠. 지난 일주일 사이 있었던 일들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네네. 지난주 정기 여론조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장해찬 후보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일요일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이 회칼 테러 발언을 했던 황상무 수석의 사퇴와 이종섭 대사 귀국을 공식 요구했고요. 이후에 황 수석 직접 사퇴를 했고 어제는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면서 여권발의 악재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바로바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서는 공천 여진이 또 이어졌네요.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정리가 되긴 했지만요. 이 조수진 후보의 아동 성범죄자 변호 논란이 내내 이어졌었고 비명계 박용진 후보의 재경선 탈락,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양문석 후보의 공천 유지 같은 이슈가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격변하는 판세의 MBN 빅데이터로 최근 3일 동안의 양당 호감도를 분석해 봤는데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호감도 면에서 더 앞서고 있었는데 지난 단 3일 만에 국민의힘이 다시 앞서는 걸로 결과 차이가 뒤바뀌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민심이 정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9회 서해 수호의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종섭, 황상무 리스크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갈등을 보인 이후 함께한 첫 번째 공식 행사였기에 이 두 사람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관심이 쏠렸었죠. 우선은 2차 갈등 봉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 천안함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거취 문제, 비례대표 공천 등으로 갈등설이 불거진 지 닷새 만입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뒤 두 사람은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그 반국가
세력들인데 진짜 이게 발부딪히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위로를 해드려야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만남으로 당정 갈등이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던 해석이 나옵니다. 총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이 우선됐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한 위원장은 공식 행사가 끝난 뒤 미리 천안함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의 만남을 강조하며 당정 간 갈등이 없단 걸 잘 보여준 거라고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사과 문제로 충돌한 두 사람은 충남 서천 화재 현장 회동 이후 갈등을 봉합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들어왔으니 이제 공은 공수처로 넘어갔다고 어제 전해드렸죠. 이 대사가 총선 전에 공수처와 일정을 조율해 조사받길 희망한다고까지 했으니까요. 이에 대해 공수처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사의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면서요. 이 대사 측은 발끈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에 담겨 있었던 공수처도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거고.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부임과 출국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뒤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지연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선거 직전에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이건 선거 개입이고.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이 대사의 소환 조사가 당분간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정치적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대사 측은 이런 공수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사 측은 출국 금지를 연장하고 출국 금지 해제에 반대해놓고 소환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총선 전까지 이 대사의 소환 조사가 불투명해지면서 이 대사와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어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았던 한동훈 위원장, 오늘 충남을 찾아 중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그간 총선이 끝나면 한 위원장은 미국으로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이 자리에서 총선 후에도 봉사를 하겠다며 미국 유학설을 일축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현장 분위기 담아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보령 서천 후보 장동혁 사무총장을 포옹하며 무대로 등장합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여당을 지지해달라며 야권을 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국 그리고 위헌정당 통진당의 후예들 모두 정상적인 정당 체제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고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말하지만 여당은 물가를 잡고 민생을 챙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중도층이 두터운 충남 보령 당진을 찾아 우파 정당이지만 부동층의 마음을 잡고 싶다며 본격적인 중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선거가 끝나도 남아서 봉사하겠다며 총선 후 유학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이종섭 대사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흔들리는 가운데 여권이 스윙부터 중원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충남을 찾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캐스팅 보트인 중원 표심에 공을 들인 건데 이번엔 국민의힘을 일본에 비유하며 이번 선거는 심판을 넘어 신한일전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틀 연속 충남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서산에서 5번째 도전하는 조한기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쟁자인 성일종 국민의힘 후보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을 겨냥해 이번 총선을 신한일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 실패,
민생 파탄, 경제 폭망, 평화 위기,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신한일전이다. 불과 약 1시간 차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다녀간 당진도 찾았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 이재명 위원장 당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당진시장은 입구부터 인파들로 가득 찼습니다. 충청도 사투리로 친근감을 표현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믿어도 되겠지요? 정부의 국정 운영 비판 땐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앞으로 확충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고요. 이런 미안합니다. 이런 모자란 사람들.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를 의식한 듯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소속이었던 조정훈 의원을 거론하며 이탈자가 생긴다. 민주당을 일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연일 중원 민심을 다진 이 위원장은 주말엔 경기 북부와 서울을 찾아 수도권 표심 굳히기에 나섭니다. MBN 뉴스 효선우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총선 현장을 찾아다니는 격전지 속으로 오늘은 경기 의정부 갑입니다. 전통적 야당 강세 지역이지만 지난 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꺾으며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던 곳인데요. 민주당이 4년을 더 이어갈지 국민의힘이나 제3지대가 탈환을 할지 정태진 기자가 미리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경기 의정부 갑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육선을 할 정도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20대 대선에서도 민심은 민주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시장 선거는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약 7%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을 꺾으면서 표심 예측이 쉽지 않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후보들부터 만나보시죠. 지역구 현역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엔 민주당 1호 영입 인재인 박지혜 변호사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의정부 주변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철도 인프라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 대중교통을.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전희경 전 의원이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내걸고 탈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여당의 후보입니다. 의정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의정부를 제대로 아는. 개혁신당 청강정 후보는 거대 양당이 아닌 제3당에서 정치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제발 물가를 잡아주세요. 힘들어 못 살겠어요 하시더라고요. 양당의 정치가 계속 싸움질만 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3당이라는 옥동자를. 유권자들은 재개발과 물가 등 지역 경제를 살릴 유능한 후보를 찾습니다. 재개발도 이제 좀 활성화를 시켜갖고 서민들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게끔. 물가가 너무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좀 물가 좀 안정시켜주고, 또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정치에서 좀 싸움 좀 하지 말고. 과연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민주당이 4년 더, 아니면 국민의힘 제3지대가 이번엔 탈환할 수 있을까요? 경기 북부 정치 1번지 의정부 갑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출입하는 강용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70석은 돼야 요즘 분위기 좋은 민주당 얘기인가 보죠? 네, 민주당은 아니고요.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이요? 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만큼 업무가 사실상 끝이 났죠. 네네. 네,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취재진이 몇 석을 예상하냐고 묻자 153석 플러스에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겁니다. 153석 플러스 알파. 이거 민주당이 했던 말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두고 보라. 이제 1, 2주 뒤에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낙관론을 펼쳤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숫자를 말하는 걸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건방진 거다라는 저희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MBN 통화에서 당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상황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 위원장의 희망 섞인 전망에 선을 그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에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번 쟁탈전, 국민미래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정치권 소식이네요. 네, 국민의힘이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부랴부랴 지역구 의원 5명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보냈습니다. 네네. 오늘 기준 의석수로 비례대표 순번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비례 순번은 지역구 현역 의원이 5명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기호 우선권을 주고 이 조건을 충족할 때 전체 의석수에 따라 순번을 부여합니다. 국민의미래는 신생 정당인 만큼 지난 선거 기록이 없죠. 예. 그런데 녹색정의당은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자칫 밀릴 수도 있던 겁니다. 지역구 의원이 그러니까 비례대표만 갔었으니까 0명이니까 밀리는 건 당연한 거였네요. 그래서 최종 순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조금 전 오후 6시까지 접수된 비례대표 후보자 통계가 최종 나와 봐야겠지만요. 네. 현 시각을 기준으로 본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 2번을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이 순서대로 뒷번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은 만큼 투표용지에 표시되지 않는데요. 양당 모두 3, 4번을 투표용지 상단 첫 칸, 둘째 칸에 배치해 의도했던 대로 지역구 용지와 같은 위치에 넣게 됐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두 분이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고 강훈식 민주당 의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두 사람 다 매력 발산 중입니다. 매력이요? 네. 판사 출신으로 평소 근엄하고 진지한 이미지는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지자들 앞에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개소식을 했는데요. 성대모사의 춤까지 분위기를 열심히 띄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거 흉내 잘못 내면 큰일인데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근무. 정말 국회의원 되기 힘듭니다. 어쨌든 다음 강훈식 의원은 어떤 매력을 발산했습니까? 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비비의 밤양갱을 선거에 맞게 개사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화제인 비비의 라이브 영상 포맷을 차용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달라질 우리 삶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민주당 뽑으면 달라졌어. 해당 영상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잘하시네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선거가 임박하면서 각 후보들이 펼칠 각양각색의 홍보 전략은 더욱 화제를 모을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 있으면 또 계속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정치부 강용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 대장동 재판에 이어 오늘 선거법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해자가 출석하는 게 의무이기에 강제 구인까지 언급이 됐었지만 대장동 재판과 달리 선거법 재판은 피고인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이 됐죠. 이 대표는 총선 전까지는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에는 지각, 19일에는 아예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이 대표는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강제 구인까지 언급했던 지난 대장동 재판과 달리 오늘 재판은 정상 진행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같은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국회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받았다고 말한 게 허위인지 따지기 위한 증인신문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증인으로 나온 당시 국토부와 경기 성남시 공무원은 각각 협박을 한 적도 협박으로 느낀 적도 없다며 이 대표 주장과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의 다음 공직선거법 재판은 총선 이틀 뒤인 다음 달 12일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꼭 나가야 하는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과연 법원이 강제로 구인을 할까요? 법조팀 선한빛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얼마나 자주 받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하고 있는 재판은 3건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의혹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입니다. 대장동 재판은 최근 일주일에 한 차례, 위증교사 재판은 한 달에 한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한 달에 2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눈앞에 둔 제1야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정치 활동에 상당히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처럼 피고인이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민사와 달리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무단 불출석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사범 중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불출석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다만 이유야 어찌 됐든 2번 이상 피고인이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구인장 카드를 꺼냅니다.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든지 공소기각될 가능성이 큰 사건 등인데요. 물론 이 대표는 이 경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총선 전이라도 어떻게 이 대표가 끌려가는 겁니까? 예, 지난번 불출석했던 대장동 재판의 다음 기일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때 이 대표가 또 안 나와서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한다면 그 다음 기일을 잡으면서 재판부가 그날 영장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날은 지금 예상으로는 4월 2일 정도, 선거를 불과 일주일쯤 앞둔 시점입니다. 실제로 영장이 발부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재판부에서 과연 구인장을 발부할까요? 이 부분은 재판부 마음에 달린 일이라서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재판 때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다음 재판에 꼭 나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었죠. 재판부가 그때 아무 언급 없이 넘길 수도 있었지만 다음에도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였습니다. 때문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보다는 바로 영장 발부에 나서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강제 연행이 된다면 그 모습이 선거에 또 유리할까 불리할까도 따져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추적 선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으로 산화한 이들을 기리고 국토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9번째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희생한 5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호국 영웅을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지난해 말 작전 배치된 신천안함에서 함포가 발사되고 F-35A가 55발의 조명탄을 쏘아올립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한 55명의 영웅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9번째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시민들은 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기억했습니다. 고 윤영아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상사.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 산화한 고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은 아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김혜범 씨는 대학 신입생이 됐습니다. 고마워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어서 사랑해요 아빠. 아빠의 막내딸 김혜범 드림. 편지 낭독에 눈시울을 붉힌 윤석열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호국 영웅들을 확실히 예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입은 장병들 그리고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적당한 타협으로 얻은 가짜 평화는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며 북한의 도발에 한 걸음 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가짜 경력과 위조된 표창장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7가지 관련 혐의를 모두 다 유죄로 보고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줬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건 아니라며 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1,000만 원의 벌금형만 내렸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 스펙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가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합니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7가지 허위 경력을 적어 대학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씨는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업무 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입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 불신을 가져왔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기소를 지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모의 주도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경심 전 교수와 조국 대표에 이어 입시 비리 당사자인 조 씨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됐는데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손해보험사들에게는 금융당국의 경고도 소용이 없는 모양입니다. 부동산 PF 상황이 위태로운 데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은 바뀐 회계 기준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서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배당잔치, 성과급 잔치를 자제하라고 거듭거듭 당부했는데 상위권 보험사인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메리츠 회장이 받아간 배당금만 2,300억 원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주당 2,360원의 현금 배당안을 의결한 메리츠 금융지주. 총 4,400억 원을 배당금으로 책정했는데 가장 큰 수혜를 본 건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조정호 회장입니다. 조 회장이 받는 배당금은 2,300억 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다음으로 많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는 게 메리츠의 설명인데 실제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최대 주주인 조 회장인 셈입니다. 모든 주주 이거는 뭐든지 또 똑같이 하는 건데요.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위험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는 데다 지난해 호실적은 바뀐 회계 기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과도한 배당을 경고해왔습니다. 주주 환원을 넘어서 오너가 독점하는 오너의 새로운 재산 정식 방식이다. 주주 환원 정책으로 포장을 했지만 본질은 오너가 자기 재산을 막대하게 정식하는 방식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죠. 성과급 잔치도 여전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연봉의 최대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삼성화재는 50%, DB손해보험은 33%를 지급했습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각각 1억 4,400만 원과 1억 2,800만 원으로 시중은행 중 연봉이 가장 높은 KB국민은행을 앞질렀습니다. 오너 배당과 직원 성과급은 사상 최대였지만 사회공헌은 찔끔이었습니다. 8개 손해보험사의 사회공헌액은 지난해 상반기 130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의 0.4% 수준에 그쳤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을 넘는 막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자라는 믿기 힘든 선동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건 거의 테러급이죠.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막대한 손상을 입혀야 한다. 드러누워서 빅5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줘야 하고 지방사립 병원들을 파산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게시글의 일부입니다. 작성자는 애초에 기형적인 시스템이었으니 무너뜨린 다음에 정상화시키는 것이 의학도의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생명과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직 의사가 게시한 내용이고 그런 거라면은 이거는 국민들의 생명에 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좀 그런 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디스태프 관련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일에는 전공의 복귀를 설득한 일부 의대 교수의 사진과 실명을 게시한 협박성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현직 의사가 지난달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올렸다가 압수수색과 함께 3차례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메디스태프 운영진도 경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서버 관리자에게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증거 은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전공의 공백을 대신할 군의관과 공보위가 다음 주 추가 파견됩니다.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죠. 다 힘든 의료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 중심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의 진료 협력 체계도 강화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200명을 추가로 파견합니다.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간이고 의료기관 60곳에 배치됩니다. 군의관과 공보위는 이틀간 각 의료기관에서 교육받고 나서 27일부터 본격적인 근무에 들어갑니다. 앞서 투입된 인력에 이어 이번 파견까지 더하면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를 위해 파견한 군의관과 공보위는 모두 413명이 됩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입니다. 다만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공보위가 빠지면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 공백이 심화하지 않도록 현재 활동하지 않는 시니어 의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일반 병원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대형 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말기 신장병 환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뇌사자가 아닌 살아있는 환자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해 성공했습니다. 혈액 투석도 못할 정도로 중증인 환자였는데 말이죠. 수술 후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환자 상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돼지 신장이 얼음에 감싸져 있습니다. 말기 신장병을 앓는 62세 남성에게 이식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현지 시각 16일 4시간여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뇌사자가 아닌 살아있는 환자에게 이식 수술에 성공한 첫 사례입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we're doing, so human transplant is not going to go away, a reasonable option for these patients. 말기 신장병 환자였던 남성은 혈액 투석이 어렵고 신장 기증 시점도 불확실해 이종 이식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미 식품의약청의 특별 승인을 받은 이번 수술은 거부 반응을 줄이려고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활용했습니다. We edit the porcine genome with 69 edits. That produces an organ that avoids hyperacute rejection, promotes long-term graft survival, and reduces or improves the safety of the organ inside a patient. 현재 환자는 순조롭게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Size of the pig kidneys was exactly the same as human kidneys. The fast urine output, everyone in operating room burst in applause. 다만 2년 전 돼지 심장을 이식받았던 환자가 2달 만에 사망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전국 바닷가와 내륙 곳곳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강했냐고요? 목포에서는 건설 현장에 타워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며 90m 높이에서 잔해물이 떨어졌고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 위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산불은 또 바람 때문에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워 크레인이 30층 높이에서 엿가락처럼 휘어 있습니다. 크레인 구조물이 휘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강한 바람에 못 이겨 사고가 난 겁니다.
목포는 오늘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순간 풍속 초속 17.5m에 이르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크레인 끝자락 일부 잔해물이 무려 90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지붕 위로 떨어지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인근 숙박업소 지붕이 부서지고 안쪽 주차장 천장도 구멍이나 차량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갑자기 막 우당탕 소리가 나서 밖에 교통사고 났는 줄 알고 막 후닥닥 뛰어갔어요. 우리 벽을 누가 부딪혔나 하고. 사람 안 다쳐서 천만다행이에요. 아유, 나 그냥 간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당진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전선 위로 쓰러지며 스파크가 튀며 산불로 번졌습니다. 무주에서는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졌는데 한때 진화에 애를 먹으며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천대교 위에서는 달리던 트럭에 실린 컨테이너가 강풍에 기울며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을 혼자 걸어가던 70대 할머니가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논산까지 가야 하는데 차비가 부족해 갈 수 있는 거리까지만 차표를 끊고 거기까지 간 뒤에 나머지 거리는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이 할머니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은 채 충남 공주 고속도로 갓길을 홀로 걸어갑니다. 옆을 지나던 운전자는 이유를 물어보려다 출장 약속 시간이 임박해 지나쳤지만 마음에 걸려 고속도로 순찰대에 알렸습니다. 잠시 뒤 노란색 차량이 도착하고 걸어가던 할머니를 태웁니다. 천안에 거주하던 이 여성이 버스에서 내린 곳은 충남 공주에 있는 정안 알밤 휴게소였습니다. 할머니는 논산에 있는 친척집으로 가기 위해 휴게소에서 빠져나와 고속도로 갓길을 걸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버스표를 살 돈이 없어서 무작정 도보로 갈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최소 49km, 성인 남성 기준으로 무려 1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휴게소로 되돌아온 경찰관은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사비로 버스표를 대신 샀습니다. 돈이 없으셔가지고 되게 긴장하고 불안해 보이시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올해 연세가 89이신데 할머니도 생각나고. 첫 신고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바로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 상황을 묻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며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 울컥해진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혜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악령 등을 소재로 한 영화를 오컬트 영화라고 하죠. 대중적이지 않은 장르이기도 한데 이 오컬트 영화 파묘가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극장과 비수기로 꼽히는 2월 말에 개봉한 그것도 비주류 영화가 예상 밖의 흥행을 거둔 이유는 뭘까요? 김문영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687만 관객을 동원했던 곡성을 제치고 국내 오컬트 장르 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파묘가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컬트 장르이지만 공포를 주기보다는 긴장감을 더하는 연출로 대중성을 확보했고 숨겨둔 항일 메시지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개봉 초반부터 극중 인물과 차 번호판의 의미가 화제를 모으면서 영화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등장했고 영화를 여러 번 보는 N차 관람 열풍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소재를 좀 집중적으로 파다 보니까 결국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역사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풀이 같은 저는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예상 밖의 흥행에는 배우들의 몫도 컸습니다. 60대 배우 최민식은 팬들이 건넨 머리띠를 바로 착용하는 팬 서비스를 선보여 할아버지 꾸미기라는 뜻의 유행어 할꾸의 주인공이 됐고 실제 무속인을 보는 것 같았다는 평가를 받은 김고은과 이도현은 얼굴 한자 합성 패러디 등 온라인의 유행인 밈을 탄생시켰습니다. 한국의 이제 무당이라고 하면은 약간 한국적인 약간 한복을 입으면서 약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좀 색다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대만에서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한국을 넘어 아시아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파묘는 다음 달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에도 공식 초청됐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으면 일정 시간, 일정 기간 동안 사내 교육을 실시하죠.
그런데 요즘 이 사내 교육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경영 철학이나 협동심 교육을 하던 과거와 달리 놀이 같은 프로그램이나 실무 프로그램 등 강의실 밖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판의 시작 소리에 맞춰 색판을 뒤집고 다른 팀원에게 바톤 터치를 합니다. 아니야, 지금 앞에서 어떻게? 20분 조사. 제한된 시간 안에 성공을 하면 미션을 성공하게 되는데 TV 프로그램이 아닌 한 대기업의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팀원끼리 머리를 맞대 자물쇠를 풀면 여기에서 또 다른 미션이 나옵니다. 알파벳 CAB네. 아 이거 아까 어떻게 알았어? CAB. 정답. 4명으로 구성된 50여 개 팀 중 전체 미션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팀원을 살피는 건 물론 제한 시간 내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다 뒤집었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제가 열심히 뛰어야 했고요. 팀원의 장점과 회사의 경영 철학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저희 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가지고 거기 맞게 다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한 자동차 회사는 드라이빙 코스를 직접 타보면서 자사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도 하고 입사 뒤 어려움을 겪을 경우 멘탈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되는 등 신입사원 교육에 실무적인 교육이 늘고 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배웠던 경영 철학과 협동심, 이제는 신입사원 교육이 강의실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엠넷터 세대는 IT 기계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직접 현장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업의 교육은 현장 중심의 체험 교육을 많이. 기업에서 요구되는 직무 능력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이익이 95%나 감소했고 저축은행들은 8년 만에 아예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금융당국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하지만 시장은 4월 총선 이후 줄도산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순손실이 5,55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8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는데 원인은 역시 고금리와 부동산 PF 대출이었습니다. 연체율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PF 대출 부실 우려에 충당금을 늘린 게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중저신용들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상황이 많이 어려운 거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새마을 금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자 비용 증가와 부동산 침체로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95% 감소한 8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PF 부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 6천억 원으로 9월보다 1조 4천억 원 늘었고 연체율도 2.42%에서 2.7%로 올랐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들을 저희가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점검을 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 속에 좌초되는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쏟아지고 있어 4월 총선 이후 중소금융사들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 등으로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실제로 자신의 얼굴이 도용됐던 연예인 등이 더 이상 속지 말라며 한데 모였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등장하는 주식 투자 광고입니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실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무료 주식 교류 학습 그룹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술까지 활용한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노후 자금을 좀 키워갈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부풀어서 이 나이에 참 말도 안 되는 사기꾼 한 대가 이렇게 아주 농락당했다는 그 기분이 괜히 아주 처참해요. 사칭 피해를 당한 유명인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가 어렵고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돼야 되고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증명을 해낸다고 쳐더라도 그 고소 대상자를 저희가 직접 찾아야 되는.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딩방의 불법 행위 피해 건수는 1000여 건, 피해액은 1,200억 원이 넘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일 개막하는 프로야구 10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화 최원호 감독은 개막전 선발로 류현진을 예고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예상 순위를 묻자 손가락 4개를 펼치며 4위를 희망한 한화 최원호 감독. 그러나 LG와의 개막전 선발을 예고할 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팀의 개막전 선발 투수는 다른 팀에 없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류현진의 KBO 리그 정규 시즌 복귀전 상대인 LG 선수들은 한국 프로야구 최고 투수를 상대로 주눅이 들지 않겠다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지환이 형을 포함한 우리 선수들은 2승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올 시즌 야구 팬들의 또 다른 관심사인 프로야구 신임 사령탑 3인방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부푼 희망을 담아 우승 계획을 밝힙니다. 3년 안에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1년 줄이겠습니다. 2년 안에 해보겠습니다. 저는 올 시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데이 전 열린 행사부터 200명이 넘는 팬이 몰리며 어느 시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것을 예고한 프로야구. 모두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고 멋진 야구하시고 저희 팀은 다시 V3 우승해야죠. 5구장 전 경기가 매진되며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개막전을 시작으로 8개월의 대장정에 나섭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어젯밤 피파 랭킹 101위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1대1로 비긴 축구대표팀이 태국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나흘 뒤 열리는 원정 경기, 어젯밤 같은 졸전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장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빗줄기는 밤사이 더욱 붉어지겠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에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은 흐려도 기온은 쑥쑥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8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1도까지 올라서 4월 하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은 18도, 대전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4도, 창원은 22도까지 올라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보다 7에서 8도가량 높겠고요. 전국적으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 산지에 많은 눈이,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